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맛보기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현대시를 했잖아요. 오늘은 고전시가, 고전시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고전시가인데 또 공부를 조금만 하면 가장 쉽다고 하는 게 고전시가거든. 사실 이런 매체나 이런 데서도 요즘 뭐 어려운 문제라든가 1등급을 가르는 문제, 그런 부분에 고전시가가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전시가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시라는 녀석은 대상, 상황으로 정서, 태도를 드러낸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고전시가도 시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고전시가가 어렵냐? 당연히 옛날 말이니까. 단어 자체가 낯설어서 어려운 거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고전문학을 배우는 이유가 학교 교육에서 목적은 옛 사람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문학에 담겨 있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핵심인데 우리는 거꾸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고전시가가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또 뭐 써줬어? 내용, 형식, 배경지식. 수능을 잘 보려면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잘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게 고전시가요. 근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제가 여기서 꽤 오랫동안 수업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거지. 근데 또 주워들은 지식들이 어딘가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특히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반문학이니까 양반문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양반이 왜 양반인지 아세요? 무반, 문반 두 줄 합해서 양반이야. 그 양반은 기본적으로 벼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반문학의 주제는 속세 혹은 자연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속세 하면 입신양명이 핵심이야. 많이 들어봤죠? 근데 문제는 입신양명이 뭐냐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게 이 배경 지식의 문제들이 있는 거라고. 입신은 말 그대로 하면 몸을 세워. 그 얘기는 학문을 통해서, 즉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닦는 거란 말이지. 공부가 끝나면 어떻게 해? 세상 밖으로 나가. 그걸 이제 출세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출세가 가장 단순화시키면 벼슬하는 거란 말이죠. 벼슬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 아까 무반과 문반은 다 벼슬하는 애들, 임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충이라고, 충. 여기로 가면. 근데 양명은 부모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서 대학을 잘 가잖아? 그러면 친척들이 학생한테 전화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우, 이번에 어디 갔다며? 이런 식으로. 그게 양명. 그러니까 이 양명은 부모. 효지, 효. 그래서 양반들의 가치관에는 충효, 즉 우리가 흔히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양반 문학의 주제로 많이 나와. 자연 친화. 자연은 핵심이 지향하는 게 물화일체야. 자연 친화고. 수능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주제라면 이걸 드러내는 대상이 자연물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대상에 뭘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 속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을 공부하려면 자연은 어떤 속성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간단해. 깨끗이야, 깨끗. 욕심이 없어. 깨끗한 것을 속성, 이미지로 만들면
그게 흰색의 이미지. 그럼 이제 정리하면 흰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연물, 그걸 외워두면 되는 거야.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백구 아니야. 백구 나오면 자연친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백운, 흰색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같지만 명월도 흰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자연물에 자주 나와. 그럼 이 자연물을 대하는 자세, 친화. 그리고 자연에서 느끼는 정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면 즐거움. 즐거움은 다른 말로 하면 흥. 그 다음 만족. 여기서 노는 것들은 풍류.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요 단어가 수능에 출제되는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딱 알아두면 양반문학의 양대 산맥이 잡히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충이라는 게 태도나 정서니까. 그러면 충의 대상은 임금. 그럼 임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외우는 거란 말이야. 임금이라는 존재는 봐봐. 임금이 정치를 잘해야 백성들이 살기가 편해. 그래서 이 백성들이야 이렇게. 백성들. 와 만세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임금이 여기 있어. 임금이. 뭐 이렇게 갖고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 이제 이런 구조죠. 그래서 임금을 주로 속성을 비유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해나 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백성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구체적인 어떤 작품을 읽기 전에 양반들이 어떠한 주제를 주로 다루는지 그들의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그들 작품에 담겨있는 대상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로 어떤 대상들로 그것을 표현하는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단어로 하면 형상화 이걸 정리하는 거란 말이야. 충도 많이 나오니까 임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상에 주로 비유해서 표현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배경지시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형식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흔히 고전시가를 정형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적어도 학생이라면 시조와 가사의 형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게 수능에는 이 단어로 출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형식적인 부분은 저번 시간에 운율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조는 뭐라 그래?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표현하고 3, 4, 4, 4조, 4음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 줄짜리야. 그리고 4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어. 운율이니까. 그리고 이 시조들을 쭉 연결하면 우리가 흔히 연시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연시조가 왜 중요합니까? 연시조가 100% 양반문학이거든. 그러니까 수험생은 현대시와 달리 얘가 연시조구나. 아, 그럼 작자는 양반이구나. 여기까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러면 이 작품은 주제가 이거 아니면 이거겠구나. 이런 판단을 먼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IQ랑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전 시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 판단이 시험 시간에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을 못 볼 리가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전 문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전 시가도 말 그대로 문제집만 풀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가사. 우리가 흔히 3, 4, 4, 4조, 4음보 똑같아요. 여기까지. 연속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4음보짜리 시구가 계속된다는 거야. 막 4,800구짜리도 있고 엄청 많거든. 근데 내가 실제 수업 시간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야, 이거 시조냐 가사냐 물어보면 세 줄짜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거.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긴 거. 누가 봐도 다르거든. 근데 시조 보고 가사인가? 이런 애도 있고, 가사 보고 시조인가? 이런 애도 있고,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수능장에 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공부 같지만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와서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걸 알아야, 특히 전격가사라고 있거든. 학교 다닐 때 다 배우는 거야, 이거. 전격가사는 100% 양반가사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작자층이 양반 거구나 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지.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시대 양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평민이 있어. 거꾸로. 그럼 평민문학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사설시조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3, 4, 4, 4조 사음보지만 2구 이상이 길어진 시조. 그냥 말 그대로 세 줄인데 길다. 그럼 사설시조야. 사설시조라고 무조건 평민이 쓰는 건 아니야. 정철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작자 이상이면 주로 평민 거라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잡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로 이제 가객들이 주로 이제 부르는 건데 어쨌든 이쪽으로 가면 평민문학 혹은 뭐 민요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똑같아. 평민문학에서는 그럼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느냐, 얘를 정리를 해두는 게 그게 수능 공부라고. 여기가 오늘은 원래 양반문학에 대한 작품을 하나 보려고 하니까 평민문학은 간단하게 주제만 정리를 해줄게요. 주제. 자, 요거를 외웠다 해도 자기 스스로 이런 작품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들도 공부 방법만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 이거를 스스로 자꾸 눈으로 보고 해설지라도 읽으면서 아, 이래서 이 시조가 혹은 이 가사가 이 사설 시조가 이런 내용인 거구나. 이걸 자기가 직접 자꾸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고전 시간은 어떤 애는 엄청 어렵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쉽다고 그러고 이 차이가 얼마나 작품을 많이 봤는지야. 그러니까 작품을 많이 보는 학생이 고전 시간은 무조건 잘해.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자, 간단합니다. 평민문학의 주제 1번. 요즘 말로 하면 대중가요야. 대중가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사랑 얘기잖아. 똑같아. 이거는. 고려시대 평민문학 뭐 있어? 고려가요. 가요 붙으면 다 평민 거라고 일단 생각하면 돼. 고려가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랑 얘기야. 남녀 상열지사 혹은 고려 소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반 혹은 권력층이 좋겠어 싫겠어? 싫겠지. 양반 비판 풍자. 권력층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 주로 어려움을 토로하겠지. 그 뭐 한수마, 새한수마 이런 것도 있고 시집살이 노래도 있고 그런 게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주제들 있으니까 그럼 똑같아. 대상은 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긴 대상이 양반인데 비판적 태도니까 부정적.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해지면 양반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는지도 알아두면 돼. 예를 들어서 횡포, 탐관오리 혹은 허장, 허세, 그 다음에 무능력 이런 것들 있잖니?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그래서 요 생활상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네, 저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신분에 맞는 생활이 있고 그 생활에 맞는 장르가 있고 그래서 그 장르를 보면 신분에 맞는 이 작자층의 생활상을 잘 알 수 있구나. 여기까지가 정리의 핵심이야. 요거 알아두시고요. 잠깐 작품을 봅시다. 자, 지금 볼 작품은
2020학년도 6월 모평에 출제됐던 유언 12곡이라는 작품이거든. 그러면 처음에 여기 형태를 간단하게 보면 세 줄씩 1장, 3장, 6장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아, 연시조구나. 이거부터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시조는 아, 양반문학이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보기를 보는 거지. 33번 문제 보기. 유언 12곡은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노래지만 강호가 자연인 거 모르면 수능 접어야 돼. 난로 그 기억자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화자는 강호에 머문 뒤에도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한다. 이게 아까 얘기한 양반문학의 양대산맥, 속세와 자연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읽는 거라 전혀 들어본 적은 많이 있지만 정리가 안 된 채로 이거 읽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공부가. 그 다음에 갈등을 반복해. 이는 강호에서의 만족, 아까 얘기했지? 만족한 삶이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화자가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항상 강호를 선택하는 모습은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능에서 속세와 자연 사이에 갈등을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주제는 거의 대부분 자연이야. 왜냐면 이게 깨끗한 삶이니까. 그렇지? 출제하기도 편하고 교훈적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니? 그렇죠? 자, 일단 주제에서 핵심은 둘 사이에 갈등하다가 결국은 자연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주제라고. 이게. 자, 그러면 작품을 잠깐 보자. 자, 시간 관계상 요 두 연만 봅시다. 두 장만. 문장을 하자니 인색식자 우한시오. 공맹을 배우려 하니 도약등천 불가급이로다. 다른 건 몰라도 돼. 문장을 하는 것도 공맹을 배우는 것도 아까 얘기한 걸로 하면 다 학문이잖아. 그럼 이게 속세에 대한 얘기야. 하지만 내가 불가급,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뭐 하겠대? 성대농포 대우리라. 그러면 농사 짓는 건 어디에서? 자연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추구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홍진이 속세인 거 몰라도 집에 가셔야 합니다. 요거 강호 자연 홍진 속세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홍진 절교하고 백운, 아까 했잖아. 백운 흰색 자연이야. 백운의 위유하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유언 12곡이 또 출제가 안 될 거라고. 또 나올 리는 없잖아. 하지만 백운이 자연을 대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출제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언 12곡을 외우는 게 아니라 백운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냥 백운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운 놈하고 백운이 흰색이고 흰색은 깨끗한 거니까 자연을 대표하는 애로 백운이 그래서 자주 나오는구나. 이걸 이해하는 사람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가 이런 이해의 영역으로 가서 계속 내 무기가 돼야지. 그냥 문제 많이 풀었어요. 이걸로 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또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고전 시간은 주제가 정해져 있고 주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대상과 상황이 비슷하니까 그거를 미리 정리를 이렇게 해두고 그거에 맞춰서 작품들을 반복해서 보면 수능에 나오는 양반문학의 주제, 평민문학의 주제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로 수능장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녹수청산 자연에서 시름 없이 늙어가니 이 중에 무한지락, 락이 뭐야? 즐거움이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자연에서 느끼는 정서.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계속 이 주제에 맞춰서 EBS에 있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꼭 잘 해주시기 바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